자, 잘 쉬었나요? 자, 우리가 이제 2차 시로, 3주차 2차 시로 영상 진단 평가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영상 진단 평가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총 4가지입니다. 뭐 정확하게 딱 얘기하면 3가지지만 구분을 하면은 4가지로 구분이 돼요. 뭐 엑스레이, CT, MRI 요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영상진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현재 상황에서 의학 쪽, 재활의학 쪽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의사들이 진단을 내릴 때 영상 진단을 가지고 많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죠? 물론 의사들이 또는 다른 재활치료팀들이 영상 진단, 똑같은 영상 진단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이 환자에 대한 상태를 알려주겠지만,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영상 진단을, 영상 결과를 보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지 재활치료팀 소속으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의사의 진단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잘못된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보조기 기사로서 이러한 엑스레이를 보고 이러한 MRI를 보고 CT를 보고 의지보조기사로서 보조기를 제작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우린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 줘야 되겠다라는 의지보조기사적 진단을 내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임상 소견을 확인하고 전체 검사의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전체 검사의 맥락, 이런 것들을 흐름을 잡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단을 확증하거나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수검사입니다. 보세요. 그죠? 얼마나 영상 진단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진단을 확실하게 진단을 내린다. 그리고 기초작업으로 수립한다. 라는 것에 영상진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상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단순 방사선 사진이죠. 그죠? 보통 우리가 뭐 엑스레이라고 얘기하죠. 엑스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육뼈대개 문제의 영상적 진단의 1차적 도구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엑스레이 한번 다 찍어봤을 거예요. 뭐 건강검진을 받아봤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도 뭐 2년인가 3년마다 한 번씩 저는 그 건강검진을 받는데, 옛날에 병원에 있을 때는 매년 받아요. 왜냐하면 보건계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이러면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연말마다 저는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항목에서 가장 뭐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뭐 이런 뭐 눈 시력 검사도 다 하고 뭐 청력 검사도 다 하고 하는데, 뭐 가장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엑스레이하고 이제 피 검사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엑스레이는 그만큼 우리가 영상 진단에서 1차적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진단을 내리기 위한. 왜? 이유가 있죠. 바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빨리 끝나요.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그리고 싸요. 그리고 좋은 해부학적 정보를 이 엑스레이만으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뼈대와 관련된 질환을 진단할 때 무조건 뭐 뼈대, 관절과 관련된 진단을 우리가 할 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엑스레이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렇죠? 엑스레이 여러분들 한 번씩 찍어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뭐 저희가 지금 51명이죠, 그죠? 2학년이 지금 군대 가고 뭐 휴학하고 뭐 이렇게 해서 51명인데 9명이 빠졌죠, 그죠? 10명이 빠졌죠, 그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10명이 빠졌는데 51명인데, 그 중에서 뭐 엑스레이를 찍어본 사람이 거의 한 40명 넘게 나올 겁니다. 뭐 팔이 부러졌거나 아니면은 뭐 넘어졌는데 이게 내가 지금 다친 건지 아닌 건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 뭐 엑스레이를 제일 먼저 찍어보죠. 그만큼 사용이 쉽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찍으면 엑스레이 찍으면 한 2만원 3만원 안으로 다 떨어집니다. 웬만하면 급약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뼈대와 관절에 대한 정보를 그냥 엑스레이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이 있죠. 방사선 노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방사선사 같은 경우에는 피폭을 얼마나 했느냐라는 걸 이제 목에 이제 뭐 걸고 다녀요. 그래서 목에 걸고 다니면서 내가 1년 동안 방사선에 노출된 양이 얼마이다 라는 것을 꼭 반드시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일정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방사선을 맞아야 되는 그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된다라는 게 이제 최대한의 단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연부 조직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미묘한 병인의 경우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근육과 신경과 관련된 진단은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이 주된 이유는 이러한 단점보다 이러한 장점들이 훨씬 더 많다. 활용하기가 좋다라는 입장이 더 많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지금의 현재에 있어서도 영상 진단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 탈구, 골절, 뼈대와 관련된 질환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물질이 있다거나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이 있다. 방사선이 투과되지 않는 물질이 있다. 라거나 또는 감염, 강직성 척추염 등도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종양과 같은 심각한 질병도 색깔이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육의 기형이라든지 관절염 같은 구조적인 기형이라든지 대사성 뼈질환 역시 뼈대 질환이죠. 그렇죠? 즉 뼈대와 관절과 관련된 건 거의 다 엑스레이로 잡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용하기 쉽고 저렴하니까 굳이 CT나 MRI를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CT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에서 15만원 정도 하고 MRI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마다 좀 많이 다른데 뭐 제가 제일 저렴하게 본 곳이 30만원으로 봤어요.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뭐 머리를 찍느냐, 발을 찍느냐, 뭐 어깨를 찍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 비싼 데는 뭐 50만원 이렇게도 하죠. 그죠? MRI 찍는데. 그죠? 그렇다라는 거.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질환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프랙처 오브 메타카팔본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우리 이제 손가락뼈입니다. 요 손가락뼈인데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골절이 됐습니다. 요 부분이 골절이 됐어요. 옆으로 보면 요 부분이 골절이 됐죠. 그쵸? 뼈와 관련된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골절 부분을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디스로케이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스로케이션. 자, 여기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이 있는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하지만 여기 네 번째 손가락 보세요. 요 부분을 보면 얘가 공간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훨씬 더 넓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요렇게 탈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예 완전히 이렇게 그냥 탈구가 탁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요 단계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단계죠. 그죠? 심각한 단계고, 여기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은 대부분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긴가민가 하다고 했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면은 탈구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뭐 뼈와 관련된 질환, 그리고 뭐 관절과 관련된 질환을 확인할 때 우리 디슬로케이션 탈구죠. 그죠? 탈구. 오,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그죠? 탈구입니다. 탈구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제 프랙처죠. 그죠? 프랙처입니다. 프랙처.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프랙처입니다. 그죠?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미안해요.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골절. 우리 골절의 종류 우리 지난 학기 때도 배웠었고 이번 학기 때도 우리가 한번 기능회복 시간
창기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뭐 개방골절이냐, 폐쇄골절이냐, 분쇄골절이냐, 압박골절이냐, 뭐 이런 거 스트레스 골절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종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이제 또 하나의 우리 장점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뭐 핀을 박는다거나 뼈에 대한 고정술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자, 요 부분 보이시죠? 그죠? 요 부분 뼈가 부러졌잖아요. 그죠? 뼈가 부러졌고 여기도 지금 원래 이렇게 얘 부분이 이어져야 되는 것을 이렇게 쏙 갈라진 게 보입니다. 그죠? 골절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핀을 박아요. 고정술을 시행을 합니다. 고정술을 시행을 하게 됐을 때 고정술 시행한 방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우리가 엑스레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OP 전, OP 후 돼 있죠. 그죠? OP가 이제 수술입니다. Operation이라고 해서 OP 전에 우리가 뼈가 이렇게 부러진 것을 우리가 골절이 된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랬을 때 OP를 했습니다. 그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핀을 박았어요. 뼈를 고정시켜 가지고 재생시키기 위해서 뼈를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잘 수술이 시행이 됐나 안 됐나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핀이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우리의 인체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인위적인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핀 고정이 된 것을 엑스레이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사용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막막 찍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관절 조영술이란 게 있습니다. 관절 조영술은 공기나 요오드를 함유한 수용성 조영제 또는 두 종류의 혼합물을 관절 공간에 주사하고 관절의 방사선 사진을 찍는 침습적 기술입니다. 자, 관절 내부의 구조물이나 관절에 연결된 부위의 윤곽을 확인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보통 비정상적인 관절과 윤활 주머니의 붙음을 확인한다거나 윤활막의 이상, 관절의 연골병변, 그리고 관절 주머니 병변, 그리고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어깨관절, 팔굽관절, 손목관절에 보통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보통 주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주입하고 난 다음에 그 관절 주위에 이제 뭐 엑스레이나 CT를 찍게 됐을 때 그 사진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조영술이 들어간 부위 조영술을 하게 되면 이제 액체가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액체가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인체의 흐름들을 우리가 흐름들을 따라서 이제 조영술 액체가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관절 조영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조물이나 관절과 연결된 부위의 병변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단층 촬영술이란 게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CT입니다. CT고요. 특정 위치에서 똑같이 얇은 횡단면 또는 얇게 썬 조각처럼 촬영을 하는 것을 우리는 CT라고 얘기를 하고요. 얇은 횡단면 또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단층을 내는 겁니다. 단층을 내서 이 단층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거 컴퓨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차례대로 이렇게 가겠죠. 차례대로 차례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층을 내가지고 구조물들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연부 조직 구조도 좋은 해상도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CT입니다. 그죠? 척추 사이 원반 탈출증이나 척추 후관절 질환, 협착증의 평가 시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뭐 C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했는데 좀 애매하다, 좀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 우리가 CT를 찍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비용은 한 10에서 15만원 정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하이라이트 나오셨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R,
I입니다.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I고요. MRI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죠? 비침습적이며 뭐 주사 놓거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네 몸만 가서 어디 누워 있으면 되죠. 그죠? 통증 없이 뼈와 연부 조직의 영상을 얻기 위해 이오나 방사선이 아닌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자기장을 노출시켜서 영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뭐였어요?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서 피폭량이 많아진다는 거였죠. 자기 공명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죠. 그죠? 비쌉니다. 자, T1 영상은 매우 훌륭한 연부 조직의 해부학적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T2 영상은 수분의 함유량이 변화된 조직의 병리학적 연부 조직을 찾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척수, 종양, 머리뼈의 질환 또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평가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추간판의 병리적 평가 시에 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전에 우리 추간판과 관련된 추간판 탈출증이나 뭐 협착증이나 이런 거 같은 거 CT 찍어본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CT를 찍었는데도 우리가 확인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거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 이제 보통 MRI를 찍어봅니다. MRI를 찍어서 뭐 이제 자기장을 투입시켜 봤을 때 이게 확실하게 디스크가 탈출을 했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요거죠. 그죠? 요거면 요거. 뒤에 우리 그림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엑스레이로 볼 수 있는 아이입니다. 엑스레이로 볼 수 있는 아이인데, 자, 여기가 이제 휴머럴 헤드죠. 우리 팔이에요, 팔. 팔이고요. 글레노이드라고 적혀 있죠. 여기가 이제 온폭 파인 부분, 그 다음에 휴머럴 헤드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 그 견봉이죠. 아크로미온. 우리 어깨 쪽에 올라왔을 때 볼록 튀어나온 뼈입니다. 그죠? 어깨 쪽. 목을 쭉 타고 이제 트라페지우스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트라페지우스 근육을 쭉 따라오게 됐을 때 어깨뼈 끝부분에서 이제 만져질 수 있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아크로미온이라고 하고 견봉이죠. 그죠? 스카풀라 뒤쪽에서 연결된 아이입니다. 그죠? 요렇게 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MRI 같은 경우는 보세요.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자, 로테이터 커프 테어라고 적혀 있는데 로테이터 커프 머슬이 있습니다. 총 4가지 근육이 있는데 요거 뭐 어차피 기능해부학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자, 로테이터 커프라는 머슬이 테어가 되었을 때 즉 손상이 돼서 끊어진 겁니다. 끊어지게 됐을 때 이렇게 MRI 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와 MRI 차이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아이죠. 여기서는 지금 공간이 넓어졌구나. 조금 뭐 찝찝하구나.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MRI를 찍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MRI를 통해서는 이렇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요 검은 부분 보이시나요? 검정색 부분.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근육입니다. 근육인데 MRI를 찍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잘렸죠, 그죠? 하얗게 잘렸습니다. 원래 검은색으로 이렇게 다 칠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죠? 근데 하얗게 잘려버렸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로테이터 커프라는 근육 그룹군이 끊어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까만색이어야 되는데 하얗게 나타난다거나 하얀색이어야 되는데 검정색으로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MRI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보통 로테이터 커프 어깨 쪽에 있는 근육들을 확인했을 때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깨 관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슬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랩이라는 게 있는데요. 슬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뭐 한 15년, 10년 전만 해도 이 질환이 이제 그렇게 막 두드러진 명령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요 근래 와가지고 슬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보이시죠? 뭐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 야구 선수라든지 테니스 선수든 오버헤드 액티비티, 즉
위에서 이렇게 팔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위에서 스윙을 한다거나 요런 동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뭐 야구 선수들, 투수들도 보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던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테니스 선수도 서브 넣을 때 막 이렇게 해서 치잖아요, 그죠? 이런 오버헤드 액티비티가 많은 사람들이 발생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던지는 동작 시 아프다, 뭐 또는 통증이 있다, 팔을 못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 내적 충돌 증후군 또는 관절하순 주변 낭종과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볍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 관절과 순이 있어요. 어깨 관절이죠, 그죠? 어깨 관절 오목한 부분이고 볼록한 부분을 해서 이렇게 이제 휴머럴 헤드가 붙겠죠, 그죠? 이렇게 관절낭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위쪽 그리고 라보룸의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슈페리어 위쪽이죠, 그죠? 라보룸의 앞쪽에서 뒤쪽까지 그 약자를 따서 S, L, A, P 그래서 슬랩 증후군입니다. 관절와순의 상부 앞쪽에서 뒤쪽까지 파열이 된 것을 우리는 슬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뭐 옛날에 옛날은 아니고요. 최근에 야구 선수들 중에서 이 슬랩 때문에 선수 생활을 그만하거나 재활을 한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뭐 대부분 누구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슬랩하고 이제 팔꿈치에 고질적인 이제 손상이 있어가지고 통증이 좀 많아서 수술도 하고 막 이랬었죠, 그쵸? 보시면 요겁니다. 요 부분이 원래 이렇게 하얘야 되는데 벗겨졌죠, 그죠?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안에 있는 뼈가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손상이 나타나서 던질 때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관절 자체가 여기에 원래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라보름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손상으로 인해서 관절 간격이 멀어지다 보니까 관절이 덜렁덜렁거리면서 이 공간이 생기면서 불안정성도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슬랩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이게 이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눠져서 이제 그레이드가 높아질수록 1그레이드냐, 2그레이드냐, 3그레이드냐, 4그레이드냐 이제 나타나는데 그레이드가 높아질수록 이제 찢어진 부위가 더 많다라는 거죠. 더 많다라는 건데 뭐 그거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요거 슬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을 우리가 슬랩이라고 하는구나. 요렇게 되면은 팔을 올릴 때 통증이 생기고 어깨 관절을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라는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성 물론 중요합니다만 주된 역할이 안정성보다는 가동성이에요. 그죠? 근데 이 가동성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 결국 가동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이러한 손상들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슬랩입니다. 슬랩. 여러 가지 화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많이 볼 수 있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엑스레이는 뭐 조금만 노력하게 되고 이제 많이 보게 되면은 엑스레이는 금방 판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임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전연차 때도 엑스레이를 보고 이제 뭐 재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조기를 제작한다거나 했을 때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텐데 사실 MRI는 공부를 좀 해야 해요. 뭐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자주 활용하기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쉽게 딱 찾아내기가 나중에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하지가 않으면. 그래서 사진들 많이 보시고요. 뭐 인터넷으로도 뭐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사진 많이 보시면서 MRI를 볼 때 요거는 진단 질환이 발생을 했고 요거는 정상이구나 라는 걸 구분시켜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슬랩입니다. 슬랩 그쵸? 이 부분이 찢어진 거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좀 보기가 어렵죠? 그죠? 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뭐 위에서 찍은 경우도 있고요.
단층이다 보니까 위에서 찍은 경우도 있고 앞에서 찍은 것도 있고 뭐 뒤에서 찍은 것도 있고 여기다가 보통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표현을 뭐 AP냐 뭐 PA냐 뭐 이런 게 트랜스버스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면은 배워도 되고요. 좀 더 이제 우리가 가까이서 보게 됐을 때 좀 더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슬랩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 그렇죠? 지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도 다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건 아닌가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아닌가요? 뭐 이런 것들은 아닌가요? 이런 것들 뭐 이것도 찢어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상적인 MRI를 찍었을 때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못 보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교수님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대면에도 이건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면서 이제 좀 연습을 해야 될 거고 지금 급하게 마음먹을 건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그렇게 이쪽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보족이나 의지 쪽으로 이제 좀 더 학문에 대해서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엔 3주차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신경계 진단 평가와 영상 진단 평가를 이번 주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근골격계 평가 했었죠. 그렇죠? 뭐 ROM이라든지 근육의 힘을 테스트한다든지 뭐 근육의 긴장도를 어떻게 본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신경계 진단 평가에서 뭐 글라스고우 척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던 거 MMSE 진압력이라든지 인지능력 평가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게 반사죠, 그죠? 반사 반응입니다. 반사 반응이고 깊은 힘줄 반사, 그 다음에 얕은 반사 네 가지씩 있었습니다. 그죠?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비정상적인 병적 반사가 있습니다. 병적 검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진단에 있어서는 뭐 지금 우리가 이번 차시 때 했던 것처럼 엑스레이, MRI, 그 다음에 CT 각각의 특징들을 알아보시고요. 명상 진단 같은 경우에 솔직히 우리가 방사선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간단한 판독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제 욕심입니다. 근데 뭐 지금 막 여러분들이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이거는 왜 나는 안 보이는 걸까 무슨 매지가이 보는 것처럼 막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하나 아직까지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1학년이니까 아직까지는 기초를 좀 더 다질 때예요. 그래서 2학년이 되기 전에 1학년 때 최대한 여러분들 지금 혼자서 그리고 특히 공부할 시간 많잖아요. 그죠? 혼자서 공부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차분히 앉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살펴보시고 텍스트북 뭐 교과서 우리 책 샀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초조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벌써 3주차가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그죠? 한 주 동안 또 마무리 잘 하시고 1주차, 2주차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했을 때 뭐 궁금하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뭐 메일을 주시거나 카톡을 주세요. 아시겠죠? 가만히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뭐 너무 늦게 연락하지 마시고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중간에 뭐 일과 낮 시간이나 아침 시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부담만 안스럽잖아요. 그죠? 저한테 뭐 연락 잘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재활의학 요번 강의까지가 끝났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봅시다. 보행평가와
그 다음에 정기적 진단 및 장애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행 굉장히 중요해요. 보행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정기적 진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할 일은 없는데 뭐 진단을 하기보다는 일단 진단할 수 있는 도구들을 알아보면 좋은 거고요. 장애평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행할 일은 별로 없는데 시행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특히 보행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보행평가와 정기진단평가 그 다음에 장애평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3주차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